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제 새로운 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좀 쓴소리 아니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 사사의 핵심 역량은 뭘까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핵심 역량 하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드러날 수 있는 차별성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 친구 아니면 일을 못해. 아, 저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구나. 그랬을 때 사세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우리가 핵심 역량을 얘기하려면 먼저 사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참 모호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쭉 그동안 배운 거면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이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아, 저 변호사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야. 그런다고 변호사가 모두 다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서도, 아,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서야가 아니라 사서 중에 일부가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시각을 딱 뒤집어 놓고 본다면, 그럼 사서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의 이전에, 그럼 사서가 하는 일들이 차별성이 있어? 꼭 그 일은 사서야만 해? 라는 그 일, 업무에 대한 핵심 역량, 자기의 본질적인 기능, 본질적인 어떤 속성? 그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사서라고 일을 하고, 뭐 심지어 대부분의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가지 않은 사서들은 비록 본인이 사서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사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서 자격증은 누구를 위한 자격증이고, 도서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서는 왜 사서 자격증을 받았을까? 그 사서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주는 차별성이 뭘까? 소위 사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서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노하우, 경험, 지식, 기능은 뭘까? 우리 문헌정보학에서 사서를 얘기하고 학문적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문헌정보학은 분류 목록하는 학과야. 분류 목록이 뭔데? 그럼 쭉 설명 듣죠. 근데 가만히 짚어보면 진짜 사서 선생님들이 분류 목록을 할까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90% 이상의 사서가 분류 목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류 목록을 안 한다고? 예. 아마 지금 손에 걷어붙이고 나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분류 목록인데? 아니요. 대개하고 있는 일은 분류 목록이 아니라 특정 자료를, 특정 자원을, 특정 지식을 특정 분류 체계 속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고, 주어진 규칙 속에 목록을 만드는 일을 하겠지요. 그게 분류 목록 아니야? 아닙니다. 분류 목록은 흩어져 있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더미를 보고, 저 더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으로 재생산해낼 수 있을까에 따라붙는 행위입니다. 저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사람들은 저 속에서 보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기가 필요한 지식자는 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천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분류표, 목록 규칙을 놓고 그대로 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글자를 깨우치고 약간의 문해력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분류 한번 해볼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분류 한번 해봐. 또는 심지어 여름방학 때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도서관을 정리하러 간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학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KDC를 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왜? 가서 분류하려고요. 아니, 분류하는데 분류표가 왜 필요해? 그래야 분류를 하죠. 천만에요.
사서의 핵심 역량은 진짜 분류에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나눌까? 심지어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이용자가 질문하면 그렇게 무섭니? 무섭답니다.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도서관에서 책이 하나 들어와서 책을 정리한다고 딱 분류할 때 넌 분류 못하니? 네가 배운 배경이 뭐니? 네 전공이 뭐니? 공학? 컴퓨터공학? 그냥 소프트웨어? 그거 너 아니? 근데 그런 책 들으면 너 뭐하니? 분류하지. 그걸 물어보러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왜 설명을 못 해주지? 우리는 책을 분류표에 따라 나누어 넣는다를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럼 문헌정보학과가 생기기 이전에 도서관은 어땠을까요? 난장판이었을까요? 쓰레기장 같았을까요? 그저 사방에 책더미가 쌓여있고 이용자가 알아서 꺼내가고 그랬을까요? 아닌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뒤가 했던 기능, 뒤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로를 돌리는 이유가, 취하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분류였습니다. 그 분류를 DDC, 데시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공경합니다. 역설적으로 저를 보고 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세상이 효율성에 따라갑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분업화시키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작업을 했답니다.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 개념을 어디서 찾았니? 했더니 시카고에 있는 웬 정육공장에서 찾았다. 시카고의 도축공장에 갔더니 직공들이, 도축하는 전문가들이 소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는 해체를 하는데 자기 분야만 해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리를 자르거나 배를 가르거나.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마지막엔 뼈만 쏟아져 나오겠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드가 자동차 생산을 분업화시켜서 전개를 시켰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포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포드가 했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지, 모든 자동차들이 그렇게 생산하고 나서부터는 그건 그냥 일상입니다. 아무도 전문가라는 말을 안 합니다. 보고 베낀 작업이었으니까. 그 속에 약간의 변화들은 있었겠죠.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규칙, 기왕에 만들어진 제도, 기왕에 만들어진 기능들을 보다 더 세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필요하죠. 용접공이 전문가일까요? 예,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아무나 용접할 수 없으니까요. 그 용접 별거 아니잖아. 산소통에다 놓고 토치로 불을 붙여서 가늘게 내보내서 특정한 부위에다가 금속을 가져다대고 녹여서 두 금속을 붙이는 작업이잖아. 과연 그럴까요? 붙이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분류도 실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분류가 마음에 안 들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류가 진짜 분류인데, 어떤 용접이 진짜 용접인데, 용접공이 용접의 기능을 가지고 용접공이라고 잡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능은 학원을 가서 배우거나 현장에서 며칠 쫓아다니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뭘까요? 그 사람은 용접하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접을 의뢰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필요성,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내가 용접하려는 재질, 제품의 재질이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양성을 자기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궁극에는 미적 감각도 동원해서 그걸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묻고 싶습니다. 정년퇴직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께 과연 스스로 그 수십 년 동안의 전문직으로서 종사해 오면서 스스로가 만든 노하우가 무엇이고, 그것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차별적인 역량이라도 그게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분류 목록이
문헌정보학, 아니 사서의 핵심 역량인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류 목록을 어디다 적용하느냐와 무엇을 위해서 적용하느냐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야 하고, 분류를 표를 만들고 그걸 구분 지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역량이지, 주어진 분류표대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기록관리도 비슷합니다. 기록관리를 연구사, 전문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네들이 하는 일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생산되어진 문서들을 그 틀에 맞춰서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생산되어진 문서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규칙은 어제 만들어졌고 문서는 오늘 생산되어지면서 오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문서가 계속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절대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똑같이 도서관에 적용해서 분류표를 얘기하면 분류표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DDC도 20몇 판씩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문이 분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체 틀을 깨지 않고 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겠죠. 근데 DDC를 만든 사람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분화시키겠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체 물량을, 전체 지식 자원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 찾았을 때 그 양이 일관성을 유지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뎁스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뎁스로 놓여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나눠진 작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있다면 두 개를 분류한다면 어느 게 상위 개념이 되고 어느 게 하위 개념이 되겠냐? 아니면 두 개 독립적인 개념일까? 모호하지요. 자동차 공장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을 모으다 보면 디자인은 자동차의 많은 기능, 기술, 문화 중에 한 부분의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지식 자원을 모으다 보면 자동차 디자인은 자기들이 하는 디자인 영역 중에 한 부분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동차와 디자인 얘기는 상하관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DDC에서도 서로 차용하고 갖다 붙이고 밑에다 붙여서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하는 계층 구조를 만드는데 상당히 복잡한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을 분류하는 것은 일반화를 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균일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분류가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지식 베이스는 어떻게 되고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이고 오늘 한 질문을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그걸 재구성해낸 것들이 현재 우리 분류체계에서는 어떤 분류 번호 대역에 그 분산되어져 있는지를 새로운 가치로 재구성해낸 거죠. 뭐라고 볼까요? 예, 큐레이션이요. 큐레이션이요? 디지털 큐레이션?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가져다 쓰는 것? 아니요. 인터넷 자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움직이고 처음부터 분류라는 맥락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 자원도 분류라는 맥락에서 움직이거나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아 넣은 거죠. 인터넷은 우리의 인위성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고, 근데 사서는 굳이 도서관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다면 사서가 가질 수 있는 분류 목록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공간, 모든 기관, 모든 사람, 모든 자원 속에서 충분히 자기가 재구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재구성을 확고한 규칙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늘 새롭게 전개해가면서 이합집산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류 목록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만 분류 목록표를 놓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거 분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고착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싫어할 뿐이죠. 왜 그네들의 자율성을, 그네들의 자유를, 그네들의 상상력을 묶어버리려고 할까? 분류 목록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상대하고자 하는 대상, 자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어떤 형태를 유지하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상대편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부가가치 작업입니다.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죠.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비스할 건데, 문서로 줄 건지, 말로 설명할 것인지, 실제로 물적으로 배열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제공해 줄지, 자원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연결만 시켜줄 것인지,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갖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전애들의 핵심 역량은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이야. 저 사람에게 저걸 맡기는 이유는 내가 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나에게 주기 때문이야. 그게 사서들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도서관에서만 일을 하는데? 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는 것이고, 도서관 밖을 나가면 사서는 뭘 할 수 있는데? 에 대한 자기 핵심 역량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과거의 사서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이 편하게 만들어준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도서관을 하나의 기계 공장으로, 그냥 물리적 기능으로, 기계로 전락시켜버린 것 아닐까? 특히 독서지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서지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계화시키고 있고 도구화시키고 있어요. 독서지도야말로 진짜 암묵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기르고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고 사람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란 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기계가 당장 대체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울타리를 벗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그것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에 천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회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